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건설주 투자 포인트와 탑픽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메리츠증권 이권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건설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시장 흐름부터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주다가 오랜만에 잠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일까지 네. 코스피가 9일 연속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쉬어가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 전체의 큰 흐름은 물가 그리고 금리, 물가 금리의 고점은 주가 지수의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수 또한 저는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너무 우려할 일은 이제는 없을 네. 것이다. 전저점을 깰 만한 건 박스권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예. 전저점을 깰 만한 이 금리의 상승은 제한된다. 만약 이 경기의 둔화 또는 실정 추정치의 악화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나타난다면 분명 위협할 수 있겠지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 또는 실적이 크게 깨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때문에 설사 이 박스권을 그리고 저점 근처 또는 저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 이렇게 싼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여러 지표들 환율이라든가 채권 프리미엄 리스크에서부터 이런 위험 선호 현상은 조금씩 눈에 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도 1,400원에서 지금 1,200원대까지 떨어졌죠. 1,400원일 때 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네. 네, 우리 1,600원 간다. 일각에서는 2,000원 간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2,000원 수준이면 IMF 때 네. 그때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금방 1,400원에서 1,200원대로 하락했고요. 또한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6.7위안까지 급속도로 빠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달러 선호 현상, 그러니까 강달러,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씩 비안전자산으로 확대가 되는,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재밌는 건 채권 시장 내에서도 이러한 이 비안전자산으로의 확대 그리고 조금씩 리스크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우량주가 있을 거고, 네. 또는 이 기대 수익 대비해서 리스크가 크다는 건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은 거죠. 그렇죠. 저위험 저수익의 종목이 있을 거고, 고위험 고수익의 종목이 주식시장에 있는 것처럼 채권시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신용 등급이 낮으면 그만큼 금리를 많이 주겠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예. 이 국채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한전채 굉장히 있었죠. 그렇죠. 한전채와 국고채 금리의 스프레드, 예. 그리고 여전채라고 하면 다소 이제 한전채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그런 신용도를 보이는데, 예. 여전채와 국고채 3년간의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었죠. 이 말은 한전채와 같은 이 다소 안전한 채권 또한 여전채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현상입니다. 네. 작년 4분기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1분기 들어서부터 한전채 3년 그리고 국고채 3년의 스프레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급격히 좀 벌어지네요. 네. 예. 이 말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 개의 건설사 또는 몇 개의 증권사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네. 이거 다시 IMF 오는 거 아니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이 해서 너무 컸으니까요. 채권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매수하는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전채와 국고채의 이 스프레드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이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뭐 아직 예전체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고점은 찍었지만 이 상위에 있다라는 건 이제 이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씩 이 리스크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결국 채권 시장에서 조금 더 리스크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면 비트코인 또는 네.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때문에 실제로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주식이 좋다 또는 가상화폐가 좋다, 채권이 좋다 이런 그 개념보다는 예. 돈의 가치가 계속 싸지는 구간이었느냐 또는 돈의 가치가 비싸지는 구간이었느냐가 중요한데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 돈이 계속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어야지만 특정 자산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할 때는 돈의 가치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자산 가격 가치가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피크를 찍고 이런 이 연준이 이만큼 올려놓은 버퍼를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카드로 쓴다라는 건 시장의 방향이 확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환율 그리고 채권 이런 큰 바닥은 지나가고 있다. 다만 언제 그 대세 상승기가 올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 저가의 주식을 안 살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분명 뭐 이격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네.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 텐데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지금 명절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매도세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실까요? 그렇죠. 네. 뭐 항상 뭐 명절 전에 네. 뭐 세뱃돈 마련한다고 매도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계속 종목 플레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수가 바닥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 저점을 지켜준다는 건 네. 계속 순환매가 이어지는 상황이고 종목별로 신고가를 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분명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들 뭐 정말 지겹게 들으셨던 물가, 금리, 이 얘기는 이제 고점을 찍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즉슨 지수의 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하방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 물론 최악의 변수가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업 실적에 예상치 못한 악화라든지 경기 침체가 좀 강하게 온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때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는 카드가 좀 남아 있다라는 점, 해결책도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안전자산 쪽에서 비안전자산 쪽으로의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뭐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죠. 뭐 단적으로 한전채와 국고채 뭐 이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별로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런 시그널들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건설에 관련된 이야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종 최근에는 이야기가 좀 많이 덜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건설업종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세세하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네. 실적 추정치의 하락, 네. 올해 감익폭의 증가.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했는데 4분기 실적 추정치의 하락이 네.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뭐 예상했던 실적이 더 나빠지는데 왜 네. 그게 투자 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시장도 혼란스러운데 왜 안 좋은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차트를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실제로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고 실적 추정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아, 네네. 우리가 딱 2주 전만 그 기억을 되돌려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네. 올해 실적 추정치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던 때가 2주 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적자 폭이 뭐 2조, 4조, 5조 이렇게 계속해서 추정치가
급격하게 다운됐던 시기가 2주 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잠적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이버전스로 반등을 했었죠. 맞아요. 그 이후에 뭐 LG전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네. 지난주부터 건설업종도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는 악재의 노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최악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다 지금. 네. 왜냐하면 주가가 만약 고가권 또는 그 이 역사적인 이 밴드의 중단에만 위치해 있더라도 네. 추정치 하락에 대해서 목표가 하락에 대해서 반영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PER 밴드상, PBR 밴드상 역사적인 하단 부근에 있는데 네. 이건 추정치를 조정하기 이전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호재가 시장에 나왔을 때도 셀언더 뉴스 현상이 많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악재가 시장에 나왔을 때도 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PBR, PER 밴드. 네. 제가 GS건설의 그 역사적인 PBR, PER 밴드를 가져왔는데 네. PER, PBR 모두 밴드 하단에 있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PBR 같은 경우에는 네. 하단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아, 이거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질 리가 있을까 싶은 그렇죠. 거죠? 네. 보통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오더컷이라든가 또는 적자 전환, PBR 밴드 하단에서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기대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네. 바닥은 PBR 자산 가치로 잡고 네. 목표 가격은 PER로 잡는데 양지수 모두 바닥입니다. 먼저 PBR을 보시면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 브랜드 파워가 확실히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계속 0.4배에서는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0.4배에서 반등을 보여주었고 이 1배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분명 고점이었겠죠. 한데 두 번이나 저점을 지켰던 0.4배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0.35배 구간,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PER 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PER 밴드 보시면 3.5배, 네. PER 3.5배를 이탈한 적이 없었죠. 저 마지막 선 밑에 말하는 네. 거죠? 근데 PER 3.5배 선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확연히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군요. PBR, PER 밴드 하단이라는 건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올해의 실적을 안 좋게 보느냐? 이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PF 부실, 아, 네. 네, 그렇죠. PF 예, 부실 그리고 이런 분양 시장의 둔화 이런 현상인데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빠졌던 섹터들이 부동산 그리고 금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돌아섰죠. 네. 안 돌아선 섹터가 건설인데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뭐 금융 은행주들 흐름은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메리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저는 그 매일 이제 그 전단체 전자단기 채권의 금리를 확인하는데 네. 오늘 메리츠 그룹의 전단체가 3% 후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3% 후반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지금 은행 금리가 거의 4% 수준인데 은행 금리만큼 채권의 이 금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안전한 영역으로 들어섰다라는 거겠죠. 네. 마찬가지로 건설업종 내에서도 정말 현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이 몇몇 기업들은 이제 저는 차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업종의 투자 포인트 뭐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최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최악이다라는 걸 인식하면 무슨 얘기죠? 앞으로 올라갈 여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 지금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4분기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실적 추정치 이것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실적에 대해 뷰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밸류 자체가 PER과 PBR을 모두 지금 GS건설을 예시로 해서 따져봤죠.
역사적인 하단, 특히 PBR은 뭐 하단에서도 아주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다? 여기서 더 내려가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있는 굵직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인 자료, 데이터에 어느 정도 근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이면 건설업종의 투자 포인트, 투자할 만한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나 최근에 같이 또 언급을 해주셨던 금융업종의 강세를 감안해 본다면 더욱더 건설업종의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건설 이 금융 쪽에 PF 부실 리스크 요거 사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지금도 걱정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네. 뭐 금융 위기와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뭐 네. PF 부실, 시스템 리스크, 뭐 연쇄적인 부도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레고랜드 뭐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 그런데 데이터는 한 단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또는 일단락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거시적인 매크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환율이죠. 그리고 주가 지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이 안전 자산 또는 비안전 자산의 선호 현상들일 거고 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만 보더라도 PF, ABCP 3개월 검설사의 보증물 금리가 네. 차트를 보시면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고 있나요? 작년 12월 평균이 11.8% 수준에서 저렇게 높았습니까? 지금 예. 1월 최근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지금 한 달 사이에 있는 일인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네. 한 달 만에 이 정도 금리가 반토막 났다라는 건 예. 12월 달에는 11%, 12%의 금리를 줘야지만 그렇죠. 그 유동화 증권을 통해서 건설사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금을 아무도 안 모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7.8%를 넘어서 5.2%까지 굉장히 싼 한 달 전 대비해서 싼 가격에 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지금 돈을 지금 들여오는 사람, 채권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정도만 받아도 내가 여기 투자해도 괜찮다. 조금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리스크, 위험에 대한 수치가 낮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전채는 이미 지금 자취를 감췄고, 예. 좀 그 우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매수자가 물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가 PF 부실을 계속 그 상수로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예. 또한 지금 이런 혹시나 모를 시스템 리스크 또는 전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완화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둔천주공 같은 경우에 7,500억 수준의 자금을 조달을 했죠. 네. 그리고 최종 계약이 남은 상황인데 최종 계약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분명 한 단계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 헝다 사태를 보면 헝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다 같이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헝다 그룹을 제외한 반사수혜를 누리는 결국 어떤 건설사가 있어야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사수혜 차별화 구간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 나타나는 구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차별화 구간을 이제는 대비해 봐도 될 만한 싼 시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현금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기업 네. 그리고 이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켰을 때 그 주택시장에 강점이 있는 지금까지는 약점이었지만 이제 네. 강점으로 그 기회 요인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결국 이 뭐 다들 중간선거 이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뭐 연착륙 방지 또는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그대로 정부가 정책을 펼칠 거라고 확신할 수 없겠지만 네. 시장의 기대가 확대된다는 건 그동안의 건설업종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점차 풀릴 수 있는 적어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더 커지기에는 채권 시장이 먼저 보여주었지 않았나
라고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둔촌주공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 뭐 가능성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만도 한 게 사실 뭐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하면서 사실 규제 완화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정부 정책발 기대감을 더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올리지는 않더라도 예. 이제 이 중요한 선은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을 계속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PF 부실 리스크 지난해 그 레고랜드발 사태 기억하시죠? 채권 발행이 잘 되고 거기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돌고 이 부동산 쪽에 투자가 돼야 될 텐데 이 신뢰성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가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난 리스크고 시스템 리스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PF 부실이 계속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들이 많으셨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우려감 상수로 보고 있던 게 어느 정도 변수로 좀 바뀌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PF, ABCP, 유동화 증권 이쪽에 금리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이게 한 달 사이에 이 정도 크게 변화한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12월에 평균 금리가 12%였는데 현재 5.2% 수준까지 한 달 만에 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만큼 좀 더 믿고 투자하는 지금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이런 가운데서 PF 부실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종목별로 회사마다도 분명히 다르게 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 그러니까 현금이 충분히 있고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렸지만 부동산 이쪽에 좀 신경 많이 쓰는 게 현재 정부죠.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같이 받쳐주면 건설업종 자체에 지금까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막혔던 길목이 조금 더 뚫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설업종의 기대감을 어떻게 좀 안고서는 건설 섹터 탑픽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점장님, 건설 섹터에 가장 중요한 거 기다리실 텐데 탑픽 어떤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GS건설로 보고 있고요. 예. 앞서서도 GS건설의 역사적인 PER, PBR 밴드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밴드 하단에서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죽어 있는 상황이고 언제 올라갈지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암흑각도 같은 시기입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건 주가 측면에서 싸다는 의미겠죠. 네. PBR 그 0.35배를 이탈한다? 이건 회사가 계속해서 기존에 쌓아놨던 자산들을 까먹게 적자가 계속 확대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네. 이 GS건설의 그 브랜드 파워 1, 2위 이 현상이 과연 상위 업체에게 또 진행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실제로 GS건설이 매년 초에 예상했던 그 분양 공급 물량을 그 한 해가 끝나면 계속 그 초과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22년도에 28,000세대 분양 공급을 했는데 네. 올해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실적 추정시 또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분양 공급 물량을 2만 세대에서 2.5만 세대로 보고 있거든요. 예. 주가는 거의 반토막 수준 났는데 분양 공급 물량의 그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잘 선전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러한 가운데 만약 뭐 정부의 정책이 조금이라도 가시화된다라면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고요. 또한 이렇게 이 시장은 안 좋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네.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2천억 규모에서 2,500억까지 인식이 될 텐데 베트남 야베 원다시1 신사업 예. 이게 매출액 2,500억 정도 추정이 오, 되고요. 예.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조립식 주택 수처리와 같은 신사업이 올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이쪽까지 갑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되는 건 저는 가능하다. 분명 그 어려운 건설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시장 자체도 위축된 상황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 그나마 우량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를 그 앞에 두고 있고 네. 얼마 전에 메리츠그룹이 롯데건설에 거의 1.5조 정도로 자금을 공급을 했었죠. 네네. 뭐 채권 금리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뭐 우호적으로 뭐 양측 모두 다 윈윈하는 그런 성과였을 텐데 제가 듣기로 굉장히 이 금융 당국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또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이거든요. 네. 힘들 때 넣어주고 바닥에서 올라올 때 함께 가는 게 금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현상들, 앞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더 이상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경색되는 강도가 줄어들기보다는 풀릴 쪽으로 봐야 된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 특별히 GS건설이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예. 분양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번에 바닥에서 장대 양봉 한번 나왔을 때가 네. 둔촌주공 PF가 성공했을 때 그 PF 자금 마련이 성공했을 때거든요.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쪽이 GS건설입니다. 예. 때문에 뭐 주가도 바닥이고 그리고 정책의 민감도 또한 높고 실제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정책이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신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지 시간이 문제겠죠. 왜냐하면 4분기 실적도 발표해야 되고 추정치 낮아졌던 것들이 이제 주가에 녹여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올해 연말에 올 연초를 다시 돌아본다라면 매력적인 가격임에는 분명하다.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건설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뭐 해외 모멘텀의 기대도 굉장히 많은데 지난해에도 뭐 네옴시티 아니면 그렇죠. 우크라 재건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방금 신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조립식 주택, 수처리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우크라 재건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기대감 그럼 만약에 이런 신사업이 부각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 주가 좀 빠르게 올라갈 여지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네. 보통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흐름이 많은데 아무래도 GS건설 같은 경우에 시총 크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신사업이 숫자로 보여줄 때 주가를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 사업 같은 경우 1분기에 2천억에서 2,500억 규모로 인식이 될 거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도 이미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수익화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시성 있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건설업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요 한 가지 뭐 더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GS건설 뭐 토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이 밖에도 건설주 내에서 차순위 추천주 또는 상대적으로 피해야 할 뭐 건설주가 있을지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소 다른 건설업종에 비해서는 비싼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저는 모멘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싼 종목은 GS건설이고 네. 비싼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뭐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비싼 데도 이유가 있겠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외부 글로벌 수주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 지금 미국의 오스틴뿐만 아니라 오스틴 규모의 더 큰 파운드리 공장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털을 닦고 공장을 세워야겠죠. 공장을 세우고 클린룸을 만들어야지 안에 장비를 넣겠죠. 그에 대한 모멘텀이 엔지니어링한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이 미국 시장의 파운드리 투자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조차도 저는 뭐
건설업의 부진과는 크게 주가가 뭐 디스카운트 된 건 없었지만 네.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언급을 또 해주셨고 그렇게 보자면 사실 뭐 되게 작은 중소형 건설사도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 안정적인 투자는 조금 더 이름 있는 굵직한 대형 건설사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포인트가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가 아니라 네. 이제는 옥석가리가 그 펼쳐질 것이다라는 예. 걸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계속 순환매예요. 음. 뭐 네이버 카카오 올랐다가 게임 올랐다가 자동차 올랐다가 계속 순환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맞습니다. 며칠 가질 않아요. 네. 그 맞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서 오를 때 사면 또 그 다음날 재미없거든요. 항상 손해보고 물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건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아직 추세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눈에 보일 때 사면은 굉장히 기대 수익이 낮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기 이전에 순환매가 오기 이전에 사야지만 순환매에 얻어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언제 온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올 수 있는 싼 구간이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을 봐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명확하게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나 좀 발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막상 지금 10%, 20% 튀어 올라가는 종목을 뒤늦게 보일 때 따라가게 되면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살짝 시야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업종으로 공략해서 기다리고 있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건설주에 GS건설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양도 지금 실적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잘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신사업에 대한 이 확대 기대감 굉장히 좋네요. 지금 뭐 폐배터리 이야기 지난해부터 정말 많이 했고 조립주택, 수처리 같은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분명히 건설업종 중에서도 차별화가 들어갈 텐데 GS건설은 이 차별적인 앞으로의 희망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설 업종에 대한 아주 자세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